정말로 이 아이는 사랑이 고팠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어제 그 두 의붓 아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첫째 의붓 아들을 숨지게 만들었던 계부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 아이들이 2017년 3월부터 그리고 지난달 30일까지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의 이야기를 이 수녀님이 전해왔는데요. 아이고, 네. 예,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처음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처음 봤을 때 얼핏 보기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더라. 그리고 지속해서 학대와 폭행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다고 두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네, 특히 첫째 아들의 상태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체 발달도 또래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서 보육원에서 상담 치료와 심리 검사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당했으면 처음에 그 보육원에 들어온 날, 입원한 날, 수녀님이 얼핏 보기에도 이 아이가 정말 심하게 맞으면서 자랐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이 아이들 보육원에서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보육원을 생활을 했는데 물론 보육원은 낯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좀 사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녀님한테 수녀님 저 사랑해요? 물어보고 저는 수녀님 사랑해요. 이렇게 아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녀님이 꼭 안아줄 정도. 그러니까 그 환경에 힘들더라도 적응을 해서 잘 적응해서 이끌어가고 또 본인이 동생도 있는데 어떻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기 적응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사랑에 고팠을까요? 수녀님 볼 때마다 수녀님 나 사랑해요? 나는 수녀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 수녀님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 아마 참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 대신 수녀님이 꼭 안아주면 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해 했답니다. 김동철 원장님.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이고요. 이제 사랑해요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애정에 대한 확인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어른만 보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네. 본인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인데 이게 만약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네. 수녀님 사랑해요 이 말 자체가 네. 정말 불신과 의심에 정말 사랑할까라고 네. 하는 퀘션이 이제 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른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은배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게 네. 사실은 이런 지속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로 왔기 때문에 네. 현재의 이제 사실 불안이 과거에 네.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네.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네. 뭐 신체적인 문제, 뭐 발달에 대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삶에서 계부한테 폭행을 당했던 이 아이들 그럼 강성신 변호사님 보육원에 있는 동안은 그런 폭력으로부터의 공포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었나요?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2017년에 보면은 이 계부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2018년에 그 비슷한 혐의로 이제 아내분도 네. 이렇게 방임죄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지만 네. 결국에는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보육원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은 찾아갔고 이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분이 찾아갈 때마다 쫓아간 거예요. 네. 따라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금지된 상태의 그 명령을 어기고서 보육원에 찾아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상태인데 그리고 통신도 할 수 없는 그 금지 상태인데도 그걸 어기고 버젓이 보육원을 찾아가서 아이를 봤으니 아이들이 다시 오들오들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방글 변호사님, 이 개불한 사람이 보육원에 가서 그냥 온순히 아이들 보러 간 게 아니라면서요. 우선
지금 저 계부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접근 금지 명령, 아마 피해자 보호 명령 내용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내려진 상태인데도 찾아갔거든요. 이거 처벌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데 네. 이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녀원 측에서는 보육원을 찾아오니까 거기서는 너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오지 말아라, 경찰을 부를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아하. 실제로 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 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육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우선 있겠죠. 경찰단만 출동이 됐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이런 트집도 잤습니다. 애들 신체 발달이 늦는데 이거 보육원에서 잘 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보육원에 책임이 있다. 네. 내가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이러면서 거의 억지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저 괴부라는 사람이 제가 그런 거 사람이라고 하고 있네요. 저 괴부가 사람입니까? 저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도 수녀님들한테 트집을 잡아요? 자신의 폭행 때문에 애들의 발달이 늦어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수녀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보육원 수녀님들은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수녀님들도 아셨겠죠. 지금 이 사람의 행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찾아오면 안 되는데 찾아오고, 와서 오히려 이 수녀님들에게 뭐 이런 행패식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폭력성은 충분히 짐작을 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결국에는 이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계부에게 돌려줄 수밖에, 다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에 내려졌는데요. 네. 이 내용 안에 아마 이제 뭐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뭐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뭐 상담받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데는 무작정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1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무작정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기한이 4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 기간 1년이 지났는데 법정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더 돌보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돌볼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이 계부가 와서 데려가겠다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괴부라는 사람 보세요. 저 사진 보면 체격이 보세요. 저 팔뚝 보세요. 저 덩치로 저 아이를 어디 정말 5살, 3살 아이들이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25시간 동안 묶어놓고 그것도 둔기로 무자비하게 저 덩치로 창피한 줄 알아요? 국민의 시선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매번 보면 저런 사람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다 가려요. 왜 가려줍니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사람 뭐하러 가려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괴부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영상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는 대체 뭡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게 참 충격적인 게요. 이 계부 이 씨가 본인의 SNS 계정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10월부터 어떤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들이 어떤 거냐면요. 주로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한 유튜버가 만들어낸 영상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냐면 캐리어 가방에서 발견된 한인 여성 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 콜라 독극물 등 국외 사건, 해외 사건은 물론이군요. 이 국내에서는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보성 어부 살인 등 주로 이 살인 사건에 관련된 영상을 지속해서 올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김동철 원장님. 네. 이런 영상 보면서 이 괴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보통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면 제가 봐도 상당히 이제 끔찍한 영상들인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실 폭력성들이 사실 좀 무뎌진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폭력성이 무뎌질 뿐만 아니고 네. 공감 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타인에 대한 예를 든다면 뭐 고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네.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살인까지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조차 아픔에 대한 공감을 못할 정도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을 정도니까 이거 상당히 큰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괴부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아세요? 이웃 주민들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괴부라는 사람이 거친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착하대요. 조용하대요. 덤비지도 못하고 착하대요. 그런데 좀 나이 있고 힘 약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막 방송이니까 이 글자는 안 할게요. 거친 욕을 내뱉고 막 위압감을 주고 그런다네요.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괴부의 진짜 모습의 이웃 주민들이 고스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더 비겁한 짓은 또 있습니다. 이 괴부한테는 의부다들 그 폭행에 시달렸던 의부다들 5살, 3살 말고요. 자기 친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자기 자신 끔찍하게 아꼈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그 7월 6일 날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그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6월 달에도 보면은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그 자기 아들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을 좀 쓰고요. 그다음 저게 초음파 이제 사진도 태희야 올리고, 초음파 그렇죠. 사진인가 초음파 봐요. 사진도 올리고요. 저기 있네 우리 이쁜 아들 사랑해 하트. 사랑해.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끔찍하게 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태어났을 때도 뭐 우리 아기와 같이 하면서 하트 있죠. 사랑 뿅뿅뿅 이걸 네.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생에 대해서는 저렇게 끔찍하게 했는데 네. 자기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친아들이 아니한테는 그렇게 잔인하게 네. 폭행한 거 보니까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나 비겁하고 네. 또 잔인한 사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나쁜 괴부는요, 이웃 주민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두 의부다들 둘은요, 산책조차, 밖에 데리고 나오지조차 않았어요. 그 태어난 깐난쟁이 있죠, 자기 아들, 자기 핏줄. 그 애만 유모차 끌고 산책시키고, 바람 쏘이고, 그 두 아들, 두 의붓아들 둘을 본 주민이 없대요. 밖에 나온 걸. 데리고 나온 걸. 대체 뭐 한 거예요? 엄마는 대체 뭐 한 겁니까? 엄마는 대체.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정말 화딱지가 나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네. 20대 괴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죄명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제 체포 당시에는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을 살펴보니까 막 목검을 휘둘러가지고 이제 둔기를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을 했는데 이게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을 정도로의 행동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가 어떠한 법정형의 차이가 있느냐? 네. 일단은 전자의 경우에는 뭐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에 나아가 이제 사형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법정형을 떠나서 살인죄로 변경을 한 이유가 일단 양형적인 측면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임방글 변호사님, 저 마스크와 모자 좀 벗길 수 없어요, 진짜? 그러게요. 저도 정말 저 얼굴이 뻔뻔한 얼굴을 정말 보고 싶은데요. 자기 새끼 귀한 줄 아는 저 뻔뻔한 사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건은요, 뉴스파이터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행동은 이 괴부가 했지만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전에 그 폭행으로 인해서 한번 재판에 넘겼을 때 소음방망이 처벌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이 가정에 미치지 못한 게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 제도,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여전히 빈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 빈 틈들이. 이번 사건도 역시 그러한데요. 자, 보호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라는 네. 신청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사람 계부가 와서 아주 온순한 양처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의사를 묻고 싶은데 아이는 또 보육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런 보육원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람 여기 와서 아주 순한 양처럼 행동하네. 다 반성했구나 하고 보호기간 연장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틈이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외국 선진국 같은 사례 보면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면은 국가 전 기관이 움직이는 듯한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사건을 접해보면은 우리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왔지만 저 아래에 있는 우리 동생들은 제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스폰서 하면은 뭐 올림픽 이런 데서 이 광고 후원업체 이런 걸 다 스폰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와, 이런 경우에도 스폰서가 쓰이네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아마 몇몇 시청자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스폰서라는 말에. 네. 2014년 6월, 그러니까 한 5년 전 일입니다. 네. 60대 남성이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만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월세, 생활비, 뭐 직장 이런 내가 경제적 지원을 내가 제공하겠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스폰서 관계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폰서 관계인 기간이 한 3년 좀 가까이 지납니다. 네. 그러다가 2017년 4월에 이 여성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 관계 그만하고 싶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하면서 이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 남성, 60대 남성 여기에 불만을 품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 남성,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주점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지원한 경제적 이 혜택이 보니까 월세, 생활비 대줘, 직장도 알아봐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데 혹시 이 친밀한 관계는 혹시 우리가 상상하는 두 사람 간의 어떤 육체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만약에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거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와 별개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맺은 계약, 네. 우리 법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일단 저런 경제적 지원을 제공 대가로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던 그런 이른바 스폰서 관계였나 봐요. 그런데 관계 청산으로 내려가겠다니까 협박이 시작됐다는데 김은배 팀장님이 일선에서 혹시 이런 사건 종종 접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 관계가 이제 젊은 여자하고 나이 든 남성분들하고 관계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로 입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성매매는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애인 관계, 지금 우리나라는 성적 자유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네. 애인 관계까지는 경찰에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한다 하더라도 네. 그 방면을 처벌을 못할 거예요. 물론 아하. 민사관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네. 저희 경찰에서는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저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많이 있는데 여자가 헤어지다 그러면 남성들이 폭행을 하거나 네. 심지어는 살해하는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약간 어떻든 저 행위 자체 둘의 계약은 어떻든 간에 저 생활비를 지원하고 뭐 봉급을 줬다 하더라도 그 네. 건에 대해서만큼은 성매매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월세와 생활비, 직장 등 경제적 혜택 지원받고 그 대가로 남성과 60대 남성과 40살 정도 차이나는 60대 남성과 그런 육체적 관계까지 지냈던 이른바 스폰서 관계로 얽혔던 두 남녀. 그런데 근 3년 정도 이런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러다가 고향을 가겠다는 여성 말에 남성의 협박이 시작됐다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이제 2017년 4월에 관계 청산을 요구했는데 2017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14회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이 문자에 이제 욕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내용들이 너의 고향에 들렸다가 후배들, 그 여자의 후배들도 보고 간 김에 너의 엄마도 볼까? 이게 단순히 이제 보겠다는 거겠습니까? 만나서 뭔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겠죠. 아하. 그러면서 나를 땡땡땡에 미쳐 날뛰는 노인으로 만들지 마라. 남자들에게 사기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땡땡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XX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에 뭔가 그런 거겠죠. 은밀한 그런 거겠죠. 거기에 날뛰는 노인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이 남성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자는 걸까요? 왜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런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심보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지금 보면 그 어떤 이제 스폰서의 입장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네. 그리고 또 성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소속 심리가 분명히 발동이 되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성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아마 애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돈은 좋지만 네. 나는 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질투심과 아하. 소유 심리가 섞여서 네. 이렇게 이제 화가 많이 났던 건데 네. 결국은 질투심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 욕설 문자만으로 혹시 협박이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이 남성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 20대 여성을 부릅니다. 아하. 불러서 주위 사람들한테 술집에서 일한 것을 말하겠다. 당신의 여자의 그 여성의 그 동생, 네. 동생 회사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너 각서를 하나 써내라 아하. 하면서 각서를 받아냅니다. 각서요? 예, 이 각서 내용이 좀 어이가 없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야기하기. 자기한테 매일-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매일 3시에 나에게 전화하기. 라는 각서를 받아냅니다. 김은배 팀장님, 거의 노예로 노예로 지금 이 여성을 대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저 여성을 이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아하. 내 소유니까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소유, 하하. 그 저 남성 이해 안 가는 거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은 네. 좀 몇 년 동안 나에 대해서 좀 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시 간다, 다른 남자 간다 그러면 저 같으면 냉장고, TV 네. 다 사줄 것 같아요. 왜 이걸 붙잡습니까? 네. 참 이해 안 가는 행동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남성이요, 이런 각서까지 쓰게 했답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자신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매일 3시에 전화하라. 그리고 완전히 지금 이 여성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지내겠다는 얘기인데, 임방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경찰에 신고를 왜 안 했을까?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분 앞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본인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의 40살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남성과 이런 3년 동안 긍정적인 지원을 받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알려질 경우에 이제 20대 여성으로서는 많이 수치스럽겠죠. 그게 설사 본인의 의사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는 좀 하기에 주저함이 있었겠죠. 그런 약점을 혹시 노렸을까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이 처음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 그러세요. 네. 이 사람이 네. 1심 재판부에서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에 불복해서 자신이 스스로 항소를 합니다. 네. 항소를 했는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해서 이제 항소를 기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재범을 다시는
이제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으로 이제 참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복적인 협박 문자나 협박 등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의 핸드폰에 아예 저장해 놓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증거 확보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가요? 또 복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만약에라도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고통 속에 살고 계신다면 네, 이거를 꼭 증거 확보를 위해서 저장을 하지 꼭 삭제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매번 느낍니다만 글쎄요. 우리 사법부는 이게 관대한 걸까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는 거예요. 사법부는. 글쎄요. 이게 국민의 정서와 괴리감은 없을까요? 항상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분노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고유정 사건입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고유정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이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에 들어가면서는 여전히 커튼머리로 본인의 얼굴을 가렸었는데요. 또 저랬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서 이 A4 용지 8장 분량의 본인이 직접 써온 글을 읽어내려가면서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고유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 이 순간까지 비현실적인 악몽 속에 있는 참담한 심정이다. 네. 비참하고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당장이라도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 싶지만 내가 죽으면 아무런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게 고유정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지난 5월 25일 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과 헤어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분노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그러니까 유족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통해서 대체 고유정이 뭐라고 자기가 직접 작성했던 걸 읽어 내려가는지 대략적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울먹이면서 본인이 작성해온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족들을 화가 나게 하는, 분노케 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그 당시 펜션에서 범행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근데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피고인의 1인 연극이었다. 저는 딱 그 한 단어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1인 연극을 했고 관객들은 분노를 했다. 임방글 변호사님, 당시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길래 이 변호사는 1인 연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유족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을 좀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고유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제 수박을 씻고 수박을 썰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탁 돌아봤더니 네. 피해자인 전 남편이 갑자기 본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엌으로 몸을 피했더니 전 남편이 흉기까지 들고 본인을 쫓아와서 계속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 하고 말하면서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랑이가 왔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고유정이요. 일단 여기까지 네. 짚어보고요. 김은미 팀장님, 글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전 남편은요, 당시에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분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2년 동안 면접 교섭권이 제한당했던 이 친아빠가 자신의 아이를 보러 간 그 길에 아이의 이름까지 넣어서 개사를 해서 노랫말 개사해서 콧노래까지 불렀던 이 아빠가 2년 만에 고유정을 봐가지고 김은배 팀장이 갑자기 순간적인 욕정이 발동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하고 있는 동안 지금 저 고유정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고요? 지금 고유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고유정 피고인은 할리우드 액션에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아무 대응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분은 그 피해자 같은 분야에는 애를 보기 위해서 오직 애 때문에 거기에 팔려 있어요. 즉시 고유정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유정 측에서 말하는 거는 성폭행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항했다고 하는데, 정의나 진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그걸 주장하는 거 또 하나, 네. 감형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차피 거짓말을 일관하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들 누구나 볼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지만, 본인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폭행 이걸 입력시키는 것 같아요. 그 판사라든지 아니면 검사 아니면은 그 오신 그 방청객들한테도 네. 자기가 고의성이 없고 다시 우발적이라는 걸 자꾸만 주시키기 때문에 저렇게 할리우드 액션 한다 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저런 걸 믿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100번 양보해서요, 강성신 변호사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였습니까? 고유정 행동이. 참, 우리가 CCTV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스카프로 확인을 하고, 마트에서도 웃으면서 장을 보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고유정의 할리우드 액션에는 액션이 하나가 또 추가됩니다. 저건 이제 범행 후에 물건 네. 반품하는 거죠? 반환에, 환불, 네. 너무 침착한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유정이 이 행동이 있었을 당시에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하거든요. 아하. 이거는 추측해 보건데 네. 자기가 심신미약의 상태가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할 빌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발적 살인이라고 해서 정당방위를 주장을 한다라거나 혹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왜? 자기가 성폭행의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심심장애로 인해서 자기는 형을 감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규정된 어떤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이나 이런 감경 사유는 다 어떻게 조각 퍼즐을 맞춰서 주장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 그리고 안정된 표정이 그 CCTV를 향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죠. 네. 고유정이 저 내용을요, 직접 자기가 작성해왔는데, 왜냐면 재판부가 시켰으니까요. 직접 작성해오면 읽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저걸 읽으면서요, 울먹했다면 계속 한 10분 정도 읽었는데 울먹했대요, 김동철 원장님.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대체?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양형을 위해 지속적인 계획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고요. 사실 울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반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해를 한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유족에 대한 반성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자신에 대한 어필만 하는 겁니다. 계속 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공감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살해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모니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범행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네. 분명히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소시오패스적 심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성격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입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하나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 고유정은요, 자기의 기억이나 이런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나 봐요. 앞서는 순식간에 성폭행 위기와 살인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살인까지 저질러서.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작년에 사놓은 도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함을 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놓고 성폭행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러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람이 문득 아 맞아 내가 작년에 어떤 도구를 사놨지 그게 떠올랐대요. 참 기억이 편리합니다. 참 편리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4차 공판에서 심지어 객관적 증거까지 부인하는 말을 했다면서요. 예, 그 지난 공판에서도 사실 이제 국가수 감정원 2명이 출석을 해서 이 혈흔이 전 남편의 것이 맞고 그리고 이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4차 공판에서도 국가수 감정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네. 이제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고유정은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합니다. 네. 그 반박이 뭐냐면요. 네. 저는 칼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적도 없는데 사실과 달리 과장이 돼서 언론에 노출된 부분들로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 셋이 함께 앉아서 카레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약속이 있다면서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그리고 고유정의 철저한 이 훼손과 유기로 인해서 시신의 일부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신으로 인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허언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저희 얘기가 아니라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그 장면을 봤던 유족 측, 피해자 측의 변호인 얘기를 통해서 이 말의 모순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카레를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 같이 카레를 먹은 아들의 진술하고 명백하게 모순이 됩니다. 아들은 분명히 피해자도 카레를 먹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잘린 청바지도 감정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세심하게 뭔가 다 세척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약품 냄새가 났다. 파란색 청바지가 아예 하얗게 될 정도로 탈색이 돼 있었어요. 아, 범행의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을 알 수 있었다. 김은배 팀장님, 지금 이 강문혁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고유정의 전 남편,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친아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6살입니다. 네네. 6살 아이의 기억에는 똑똑히 아빠도 카레 먹었어요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진술의 신빙성, 나이가 어려서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 기억하고 있죠. 물론 조사자 입장에서 유도 신문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 임의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거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네. 지금 카레를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안 먹었다는 얘기는 본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시신이 있다고 그러면 부검을 해가지고 검증하겠지만은 그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무리 자기가 증거를 없앴다 하더라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증거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혈액 안에서 DNA가 나왔고 피해자 것이 나왔고 또 그 네. 안에 그 수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고유정 측에서 카레를 안 먹었니 수면제 안 타니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본인이 네. 주장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하, 네. 그런데 물론 지금 청바지가 파란색 청바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뭔가 약품을 이용해서 뭔가를 지웠다는 거예요.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람이 앞서 CCTV 얘기해 주셨잖아요. 강성신 변호사님이. 웃으면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물품들 다시 마트 가서 손 다친 채, 손에 붕대 감은 채, 제정신 아닌 사람이 이건 반품 처리해야지. 반품하면 돈 남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치밀한 계획 범죄의 일환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증인 중에 감정가한 분이 증언을 하신 게 네. 있어요. 이불, 톱, 차량 매트 등에서 이제 고유정의 DNA가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톱이 굉장히 잘 닦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 채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이 청바지를 하얗게 표백이 될 때까지 세탁을 하고 이 쇠톱을 그렇게 DNA가 검출되기 힘들 정도로까지 깨끗이 닦았다? 네. 이거는 우발적 살인을 범한 사람이 네. 이러한 침착한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정은요, 전 남편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시신 훼손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신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훼손했기 때문인데요. 이걸로 우리는 계획적 범행이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시신 훼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저쪽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신 훼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남편, 그러니까 피해자 전 남편 아닙니다. 현 남편이 평소 고유정에게 일 처리 제대로 이렇게 못해 하면서 혼내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체 손괴를 했다는 거고요. 현 남편에게 성폭행을 피하려다 범행에 내가 이렇게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을 해명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체를 손괴했다고 합니다. 김동채 원장님, 이게 재판입니까? 무슨 1인 코미디를 보는 거면 이게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 남편이 지금 갑자기 현 남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 남편이 평소 자기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즉 고유정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남편이 나한테 평소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혼내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전 남편 시체를 손괴하게 이르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가 얘기하는 언어적 인식 자체도 저는 상당히 불완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유정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기억한 이야기, 자신의 것만 믿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 정말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기억의 세뇌가 돼서 이게 실제로 자기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신 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감정까지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 아나운서. 네. 시쳇말로 고유정의 현 남편 있잖아요. 어제 뉴스파이터하고도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 네. 속된 말로 시쳇말로 벙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재판에 내 이름이 왜 나와? 그럴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수면제 약봉지도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현 남편은 저에게 나와, 그러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친아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라고 강조를 했고, 3년이나 함께한 아이를 마치 필요 없는 물건 버리듯이 내치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아울러서 현 남편은 항상 저에게 칠칠치 맞지 못하다고 타박을 했고, 저를 때리면서도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것이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남편이 내가 복용했던 수면제를 버리고 약봉지만 경찰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라면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제 주장인 거죠.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현 남편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이러한 재판 내용 현 남편께서 다 기사로 접하든 다 하셨을 거예요. 대체 이 고유정의 얘기에 대해서 현 남편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얘기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약봉지를 갖다 준 것 자체가 너무나 우발과 계획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름하는 어떤 그런 단서이기 때문에 고의종으로서는 뭐 아니면 도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우기는, 어차피 모든 말이 다 궤변이고 모든 말이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으나 솔직히 누가 듣더라도 시체 훼손까지 어떤 다른 사람 핑계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그렇게 수단으로 계속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는 다른 반박 자료와 증인까지 내세워가지고 고의종의 거짓말이라는 거를 모든 거를 증명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은배 팀장님, 현 남편께서는 아마 이 감정이 이 분노가 치밀지만 최대한 억누르려 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전화통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고유정 측에서 보니까 좀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모든 게 나는 피해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성폭행, 뭐 이런, 아니면 현 남편도 자기를 치질하지 못했다 할 뿐만 네. 아니고, 때리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에는 나는 피해자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한 것이다라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임방글 변호사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제 고유정이 진술을 쭉 읽어내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아마 이제 그 전 남편을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피해자인 전 남편.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아빠와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진술까지 했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양형 싸움이잖아요. 이제 우발적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전 이 얘기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뭐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제 아이에게,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갈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본인이 뭔가 반성하고 있고, 본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호소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이겠죠. 과연 그 동정심에 재판부가 혹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거기에 현혹될까요? 고유정의 재판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